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리차드 휴즈. 리차드 휴즈가 정확히는 한 2024년 한 3월부터 한 4월? 리버풀 단장으로 발표되고 공식적인 업무는 여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한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업적에 대해서, 업적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행적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여름 리차드 휴즈에 대해서 평가한 거랑 지금 엄청 다른 거 알죠? 그렇게 욕먹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욕을 대차게 먹다가 지금은 다시 민심이 대휴즈. 리차드 휴즈만 하면은 아마 사람들은 이제 마이클 에드워즈의 이름을 서서히 잊혀가지 않을까. 과거에 리버풀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에드워즈 하면은 딱 생각나는 몇몇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게 리차드 휴즈로 넘어가서 에드워즈답게 했다가 리차드 휴즈답게 했다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대명사 자체가. 지금도 옛날부터 마이클 에드워즈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최근에 이뤄졌던 이런 이적과 관련된 일들도 에드워즈 작품으로 하는데 우선은 이건 다 리차드 휴즈 공으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도 에드워즈를 좀 묻어가지고 하면은 과거 마이클 에드워즈가 했던 일들은 그 위에 있던 고든의 일에 대한, 고든이 도와준 것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에드워즈보다 위에 있던 게 아마 그때 사장이었나요, 고든이? 지금 에드워즈가 사실상 그때 고든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에드워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리차드 휴즈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많이 해주고 휴즈 이 이름을 더 많이 써줘야 됩니다. 여전히 뭐 갓더워즈 하면 안 돼. 이제는 갓더워즈 양반은 더 높은 곳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넌지시 보는 거지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리차드 휴즈의 이런 업무들을 간섭하지는 않을 겁니다. 리차드 휴즈도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에드워즈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마이클 에드워즈는 더 넓은 방향에서 구단을 인수하고 페니 스포츠 그룹 축구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휴즈가 하는 거는 이런 선수단 개념이고 에드워즈는 이제 구단 개념이죠. 아예.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에드워즈한테 이제 결제 서류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일들 그냥 다 휴즈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휴즈를 휴즈를 칭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차드 휴즈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지난해 3월인가 4월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본머스의 단장이었고 마이클 에드워즈와는 예전에 인연이 있었죠. 포츠머스 때인가? 그때 마이클 에드워즈가 이제 분석가, 이런 데이터 분석 쪽으로 아마 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리차드 휴즈가 선수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리차드 휴즈가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에드워즈로부터 그때도 도움을 좀 받고 둘이 이런 이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휴즈가 리버풀로 오게 된 직접적인 이런 계기도 마이클 에드워즈가 강력하게 밀어서 곧바로 리차드 휴즈를 단장 자리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클 에드워즈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리차드 휴즈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일치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리차드 휴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거의 리차드 휴즈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에드워즈를 이렇게 풍채나 외형적인 거 보잖아요. 외관만 보고 우리가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외관이 1차적인 평가잖아요. 마이클 에드워즈는 뭔가 협상 자체는 못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 자리에서 이 사람이 과연 리드를 할 수 있을까? 이 협상을 리딩하는 느낌이 날까? 어떻게 할까? 진짜 총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총으로 협상 봐가지고 지금까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차드 휴즈는 애초에 그 프로 축구 선수도 했고 풍채가 좀 이렇게 확 좋거든요. 딱 보면 비즈니스맨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실제로 레스토랑도 하나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확실한 에피소드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이런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런 경영, 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가 돌아가는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에 와서 단 1년 만에 엄청난 업적들을
하나하나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적 순서로 한번 보면 휴즈 업적 첫 번째 24-25 시즌 앞두고 아르네 슬롯 선임, 결과 프리미어리그 우승. 당시에 아르네 슬롯을 데려오는 게 맞냐는 말도 많았고, 아르네 슬롯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비 알론소를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후뱅 아모림 관련해서도 나왔지만 애초에 리버풀 내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리차드 휴즈가 쳐다본 감독은 아르네 슬롯이었다고 했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더라도 리차드 휴즈가 아르네 슬롯을 만나자마자 정말 방대한 데이터 자료들을 토대로 아르네 슬롯을 빠르게 설득했고, 아르네 슬롯과 또 리차드 휴즈도 바로 이 간자가 맞아서 리버풀로의 이적이 빠르게 성사됐다고 하죠. 리차드 휴즈야 리버풀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온 그 내용들을 토대로 아르네 슬롯의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이클 에드워즈의 영향이 여기까지 온 것도 맞죠. 그렇지만 이 아르네 슬롯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리차드 휴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르네 슬롯도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리차드 휴즈에 대한 칭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적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 이적 시장이 진행되기 전부터 리차드 휴즈가 잘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할 만큼 서로 신뢰하고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과 휴즈의 관계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은 리버풀이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위리겐 클롭과 마이클 에드워즈, 그리고 그때 마이크 고든인가요? 고든 사장, 이 세 명의 관계도 정말 좋았거든요. 마이클 에드워즈, 그리고 뭐 고든, 그리고 클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 인원들 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 그러니까 그 팀을 통해서 리그 우승하고 챔스 우승하고 첫 번째 황금기를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아르네 슬롯과 리차드 휴즈의 결과들 그리고 관계들을 보더라도 어쩌면은 클롭과 에드워즈가 만들어낸 업적보다 더 큰 대업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재까지는 모든 게 착착착착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는 이 아르네 슬롯을 선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과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그 다음 두 번째가 카르발류, 그리고 반덴베르흐 판매. 이 가격도 말 안 돼. 지금 보면은 브렌트포드한테 온갖 다 팔아버렸는데, 카르발류는 제가 알기로 브렌트포드에서 이번 시즌 많은 뭐 출전 기회를 가져가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반덴베르는 그래도 출전 시간을 대단히 많이 가져간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가격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영입하는 선수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판매에 주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잉여 자원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와, 이 가격에 팔았어 라는 금액이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버렸으니까 다시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리차드 휴즈가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했을 겁니다. 카르발료는 프리시즌에 아르네 슬롯이 어느 정도는 활용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시즌이 지나고 봤을 때 카르발료가 뛸 자리는 정말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엇보다도 한 단계 낮은 게 카르발료인데, 카르발료가 만약에 이번 시즌 리버풀 스쿼드에 있었다, 시즌 도중에 임대를 갔을 거고 아마 저금액에 판매되는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휴즈는 카르발료가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감안한 채 어마어마한 딜을 성공시켰고, 반덴베르 또한 마인츠에서 활약한 것을 토대로 프리미어리그 팀에 괜찮은 가격에 넘겨버려 모두 만족할 금액이고, 총합 4,750만 파운드. 이거면은 지금 4,750만 파운드에다가 환사 더해버리잖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다 환사 옵션 포함이지만 3,500만 파운드.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8,000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이거 잉여 자원들 팔아가지고 거의 비르츠 값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때부터 판매 수완 관련해서는 리차드 휴즈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란 것을 느꼈고, 그럼에도 몇몇 선수들을 다 판매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평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제 타일러 모튼 같은 선수, 레버쿠젠에서 임대 제안은 왔었지만 리버풀은 완전 이적만을 선호하며 판매하지는 못했습니다. 다가올 25-26 시즌 여름에는 모튼이 나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 한 명 빼먹었네 우리가. 바비클락. 잠깐, 바비클락도 팔았잖아 우리. 바비클락에다가 몇 명 합치면은 비르츠 가격 그냥 나오겠는데요. 이거 타일러 모튼까지만 잘 팔았으면은 어린 선수들 다 팔아가지고 이거 비르츠 가격 나왔겠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리차드 휴즈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란 거는 지난해 여름에서부터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오한백이라든가
타일러 모튼, 잘못하면 뭐 챔버스 이런 선수들도 나갈 것 같긴 한데 유스 자원들 중에서도 쏠쏠하게 금액을 좀 뒷받쳐줄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바쁘지만 이런 맛보기로 튜토리얼로 카르발료, 반덴베르, 바비클락을 판매하면서 5,700만 파운드 가까이를 벌어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말이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판매도 야무지게 했는데 그래도 영입은 있었습니다. 살라 백업, 키에사 영입, 그리고 켈러 대체자, 아마르다 슈빌리, 추 알리송 대체 가능. 이게 있었죠. 이거 정말 컸죠 이거. 지금 키에사가 망했다는 평가를 듣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당시에 키에사의 영입을 두고 징검다리 정도의 그냥 사다리 역할 정도 할 거지 키에사가 장기적으로 살라 백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닐 거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키에사한테 들어간 이적료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고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1년 보내면서 만약 잘 안된다 키에사 세리에로 리턴 시키면서 이적료 복구시키기, 이게 가능했어요. 애초에 살라 백업 자리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였지만 키에사로 땜빵 처리함. 키에사의 영입이 성공이다? 이건 아니죠. 근데 팀적으로 봤을 때 키에사가 왔다가 이적료를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나간다?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주급으로 나간 비용들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살라 뒤에 누군가 백업이 있다는 거 하나만 봐도 뭐 큰 손해는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키에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서 이번 여름에 나가게 되겠지만 본인이 월드컵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 출전 시간을 요하고 있고 편한 환경을 찾으면은 세리에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1,500만 유로, 그러면 한 1,200만 파운드? 그 언저리 되겠죠. 이게 옵션 포함인데 아마 재판매 하더라도 저 정도 금액으로 다시 되팔 확률이 높긴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득을 보면은 주급까지도 퉁쳤다고 보면 됩니다. 옵션도 아마 발동을 안 켰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런 옵션이 있었다면은 그건 발동이 됐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리차드 휴즈가 또 키에사를 어떻게 다시 팔지 이것만 지켜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키에사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도파민 비용으로는 충분히 만족했지 않을까. 키에사가 실제 영입됐을 때는 우측만이 아니라 중앙 그리고 왼쪽까지도 쓸 수 있다는 그 데이터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도 단순히 살라의 백업이 아니라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키에사는 피지컬적으로 잉글랜드랑 아예 맞지가 않았습니다. 컵 대회에서 나왔을 때 조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아마 전 그때 사부리그 팀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키에사가 잉글랜드에서 적응하고 이 문화에도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아무튼 리차드 휴즈는 다가올 여름 키에사를 어느 금액에 판매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마르다 슈빌리. 당장 켈러허가 판매되었죠. 지난 여름에 켈러허가 판매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대체 자원이 오지도 않았고 켈러의 몸값 2천만 파운드 이상의 비드가 딱히 없었다 보니 리버풀도 켈러를 남기면서 컵대회 거의 전 경기 출전. 마마르다 슈빌리는 유럽 내에서 조금 높은 티어로 평가받고 있었던 유망한 골키퍼 라인에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 당시에 금액이 맞냐는 말도 있었지만은 저는 합리적인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몇 팀들 보세요. 골키퍼만 10년째 찾는 팀도 있고요. 골키퍼한테 엄청난 금액을 비드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팀들도 많아요. 골키퍼 안정감 갖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면서 어려워요. 리버풀도 알리송 오기 전까지 골키퍼로 오랫동안 허덕였습니다. 이거 레이나 이후에는 미놀레, 그다음에 카리오스 이 라인들은 쉽지 않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팀들이 마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팀들이 선택한 골키퍼도 딱 괜찮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또 어느 포지션에서든 만족시켜주는 게 어려워. 근데 리버풀은 알리송이 한 10년 동안 10년은 아니죠. 지금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이동안 리버풀을 안정적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보고 있죠. 마마르다 슈빌리가 영입됐을 때는 아르네 슬롯이 페이노르트에서 골키퍼한테 어느 정도 빌드업 능력을 요했다 보니 마마르다 슈빌리의 빌드업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은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 리버풀이 이런 빌드업 형태를 가져갔을 때
알리송의 킥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송의 롱킥에는 반응을 많이 했지만은 숏 빌드업에서 알리송한테 짧은 패스를 요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걸로 하여금 저는 마마르다슈빌리가 리버풀에 합류해서 빌드업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추세도 딱 보잖아요. 골키퍼한테 숏 패스를 늘리는 것보다도 롱킥 감각만 좋으면 된다라고 지금 또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프레싱 압박 강도가 너무 세지니까 라인이 많이 당겨지는 만큼 상대 최종 수비 라인과 우리 공격수 라인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계속 비게 돼요. 근데 여기는 킥으로 짧게 줄 수도 있지만은 롱킥으로 거기를 전달시켜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키퍼 중에서 롱킥 감각이 좀 좋다 하면은 그냥 이제는 더 선호가 될 거예요. 쇼패스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마르다슈빌리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쇼패스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는 올리려고는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걱정했던 뭐 발밑이 너무 안 좋다 뭐하다 그렇게 문제 안 될 수 있어. 그 공간이 계속 비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마마르다슈빌리는 롱킥에 대한 감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빌드업에 대한 우려점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롱킥이 좋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9번 선수를 어느 정도 괜찮은 선수 데려오면은 골키퍼에서 9번으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이 롱킥 효율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향후 데려오려는 9번은 저는 펄스9 툴보다도 피지컬적으로 아니면은 스피디한 능력, 그 밸런스를 갖춘 유형이 오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프리미어리그 흐름을 두고 보더라도 마마르다슈빌리의 롱킥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발렌시아 쪽에서도 쇼패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마마르다슈빌리의 단점일 수 있다. 아예 쇼패스 관련해서는. 근데 롱킥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마르다슈빌리를 쓰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마르다슈빌리 영입은 굉장히 잘했고 켈러가 나가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그거를 미리 읽고 좋은 선택을 1년 전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송이 혹여나 나가게 되면은 1옵션으로도 갈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리차드 휴즈가 성사시킨 영입 그리고 판매는 대표적으로 이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6번 옵션 찾아달라 하니까 수비맨디를 덥석 물어서 왔다가 수비맨디가 다시 도망갔습니다. 이때 리차드 휴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거세게 불었을 거예요. 이때 수비맨디는 모두가 예상했던 딜이 아니었어. 당시에 6번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찾아봤을 때에도 수비맨디는 아스날과 연관이 더 있었고 리버풀이 수비맨디? 이런 상상은 안 했거든요. 게다가 아르네 슬롯의 축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 건 별로 없었잖아요. 프리시즌 경기밖에 못 봤잖아. 위리겐 클롭 시절에는 6번이 저렇게 볼 잘 다룬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6번이 볼을 잘 다루면 좋은 건 맞지만은 수비맨디처럼 볼 배급에 능한 타입이 꼭 위리겐 클롭 시절에 어울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네 슬롯의 게임 모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낀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 했는데 수비맨디를 잠시 덥석 물어서 오긴 했었죠. 아르네 슬롯이 미드필더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세밀한 축구를 하겠다는 것은 있었지만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그런데 탑급 6번에서도 테크닉적으로 쓸만한 선수를 데려와 달라고 하니까 수비맨디를 덥석 물어왔었잖아. 이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수비맨디는 이미 아르테타와 아스날이 작업을 거의 다 쳐놨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아스날한테 약간 안 가겠다는 스탠스로 돼버려가지고 아스날도 힘들어했거든요. 수비맨디를 데려오는 거를. 근데 리버풀이 뭐 갑자기 수비맨디를 거의 딜을 끝냈다고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그때 언론에 발표된 거는 뭐 8월 말이라고 치면은 이미 8월 초에서부터 리버풀은 수비맨디한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거의 협상을 거의 끝까지 풀어냈다. 오기 직전까지도 됐었으니까. 다만 수비맨디한테 있어서는 그 이적 요청서를 뭐 직접 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메리노가 나가게 되면서 소시에다드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나갈 수 있냐, 내가 내 손으로 이적 요청서 뭐 이런 걸 제출하면서 나올 수 있겠냐,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수비맨디가 고민 끝에 아예 잔류하게 되면서 리버풀의 6번 영입은
실패로 이어졌죠. 소시에다드도 계속 잡았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감독 또한 끝까지 수비맨디를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평생 소시에다드에서 뛰었던 수비맨디는 결국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근접했어요. 마지막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수비맨디는 거의 유니폼 입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쉬울 만은 했지만, 그런데 또 이게 그라벤베르흐로 이어질 줄은 몰라. 저도 몰랐고 모두 몰라. 그렇지만 리차드 휴즈 입장에서는 여론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고, 이로 하여금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거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우승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6번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라벤베르가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뭔가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엔도가 뛰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마카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르네 슬롯은 6번 자리에서 테크니컬한 선수를 요한다는 것을 프리시즌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다 보니까 엔도가 뛸 일은 사실 없었죠. 그러면은 메갈리스터 아니면 그라벤베르가 터져야 됐다. 주전 낙점을 사실상 그라벤베르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라벤베르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있었으나, 소비 밸런스에서부터 모든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리그 베스트 선수로 올라서 버렸죠. 테크닉적으로는 애초에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였지만은 수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어슬렁거린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그바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볼 차는 게 포그바랑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그 이미지도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 지금 누가 그라벤베르한테 포그바 같다고 합니까?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저는 애초에 그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포그바랑 전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포그바 이미지가 아예 없죠. 누가 진짜 최근 1년 동안 그라벤베르한테 포그바라는 얘기를 했겠어. 그만큼 수비맨디 딜이 터졌으나 그 뒤에서 그라벤베르가 터지며 전화위복. 인생은 그러니까 알 수 없다. 함부로 까지 말고 함부로 뭔가 판단하려 하지 마라. 리차드 휴즈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르네 슬롯이 그라벤베르를 완전히 터뜨리면서 이 비판 여론까지도 잠재워버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리버풀은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리차드 휴즈, 아르네 슬롯은 사실상 영입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보드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자기 입으로 윌겐 클롭이 이어준 스쿼드 그대로 도전하겠다. 아르네 슬롯은 애초에 몇몇 자리 중에서도 6번만 딱 보강을 해달라라고 했고, 나머지 자리들은 그대로 가겠다 했거든요. 6번이 유일하게 보강을 하고 싶어 했던 자리였어요. 나머지는 충분히 더블 스쿼드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고, 그렇지만 6번이 보강이 안 되면서 걱정들은 꽤 있었죠. 그렇지만 아르네 슬롯은 본인의 역량을 직접 보여주고자 이렇게 갖고 6번이 안 됐지만 그라벤베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판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버렸죠. 리차드 휴즈는 그래도 아르네 슬롯이 요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매각도 어느 정도 가져갔고, 그리고 골키퍼 그리고 살라 백업까지 임시적으로 선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리차드 휴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꽤 괜찮은 그래도 판단을 내렸다. 근데 수비맨디가 딱 영입됐으면은 거의 100점을 줬을 거다. 당시에 리차드 휴즈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상황은 아니었고, 수비맨디가 그냥 변수였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었죠.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 재계약 이슈. 리차드 휴즈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됐던 게, 감독 데려와야 했지, 팀 주축이자 레전드 3인방 다 재계약 성사시켜야 했지, 선수 보강, 방출 작업 했어야 했지,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오자마자 적응 기간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가장 힘든 파트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레전드 3인방에 대한 이 재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뚝딱 하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나마 시즌이 시작되면서는 재계약 작업을 하고 선수단 평가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뭐 좀 여유가 있었겠다 싶었겠지만, 반다이크, 살라, 아놀드 이건 얘기가 다르죠. 리버풀의 이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아르네 슬롯은 저 3명을 모두 다 원할 게 분명했고, 그런데 저 선수 3명 모두 기간이라든가 금액 이거 충족시켜주는 게 어려웠죠. 우리가 지금에서야 살라는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됐다 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저 당시에 모하메드 살라 재계약 여론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살라한테 3년 계약은 죽어도 안 되고 2년 계약이 마지노선이며
이번 시즌 퍼포먼스에 따라 판단을 잘해야 된다. 다만 구단 내부적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살라 대체자를 명확하게 데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구단의 흐름을 봐서는 살라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좀 명확했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살라 재계약이야. 반다이크는 팀이 당연히 끌고 갈 거였고 반다이크는 이미 재계약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했죠. 물론 뒤에 최종 협상이 됐지만은 주장한 지 이제 2년 차였는데 여기서 팀을 나갈 리는 없고 팀이 반다이크를 팽칠 확률도 없었죠. 그리고 아놀드도 저 당시에 솔직히 어느 팬이 레알 마드리드 간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에 갈 것 같다, 쎄하다,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 판단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폴 조이스마저도 1월까지 아놀드 세레머니 보면서 스페인 언론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할 만큼 1티어 기자들도 제대로 내용을 모를 만큼 아놀드가 웬만하면 남겠지. 지금까지 뭐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아직 살라 반다이크가 재계약 발표 안 했으니까 아놀드도 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레알 마드리드 바라기였고 최종 결심한 거는 뭐 2, 3월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아놀드가 마지막에 리버풀 나가는 과정에서 리버풀 성대하게 안 해줬어. 원래 여러분들 알죠? 성대하게 해줬던 거 알지? 어떤 레전드들 다 나가면은 액자도 주고 뭣도 하고 가드 오브 아너도 해주고 이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안필드에 있는 팬들한테 무조건 박수를 받게 해줬어요. 어떻게든. 근데 아놀드는 오히려 야유도 섞인 것도 좀 들었고 리버풀도 아놀드의 이런 이적 이슈로 하여금 우승 세레머니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이 덮여질까봐 뭐 안 했죠. 끝나고 나서도 아놀드 관련해서 게시물 그렇게 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놀드 떠난다 이거 있었고 아놀드가 공식적으로 이적을 인터뷰 이런 거 해가지고 말하는 몇 분 정도만 있었지 그동안 떠났던 선수들과 비교한다면은 진짜 아놀드는 리버풀 팬들한테 사랑받았던 거 감안하면 진짜 좀 쥐도 새도 모르게 갔어요. 정말 괜히 이런 쥐랑 연관된 게 아닌 게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긴 했어. 그만큼 리차드 휴즈한테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아놀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가고 싶어하는 느낌이 점점 나고 있지.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들 아놀드가 재계약할 거라는, 재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거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 반다이크, 살라 이 둘은 아무리 리버풀 레전드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봤을 때 리버풀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팀이 아니다 하면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반다이크도 난 오로지 리버풀만 생각했다, 언제나 리버풀이었다 하고 뭐 살라도 당연히 그런 말을 했지만은 팀이 정말 무너지고 있으면은 고창급들도 좀 마음이 불편하죠. 주급은 높게 받아야 되는데 팀이 무너지고 있으면은 본인들의 금액이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 데 쓰이길 바라기도 하고 맘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 오히려 더 사랑하면은 나갈 수도 있어. 진짜로 본인들이 나가야 리빌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르네 슬롯과 이 반다이크, 살라, 리빙 레전드들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함께 이뤄내면서 재계약까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고참급들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항상 약간의 비판 여론이라든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아무리 레전드라 할지언정 이 주급 주는 게 맞냐, 우리도 다음 넥스트 살라, 넥스트 반다이크 슬슬 봐야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살라 반다이크 재계약한 거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완벽한 시즌을 보냈고 그리고 구단도 두 선수한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주급을 줬고 그리고 선수들도 충성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차드 휴즈가 아놀드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놀드가 재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리차드 휴즈를 탓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놀드한테 30만 파운드까지도 줄 마음이 있었다고 하니까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풀백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로 나왔던 아놀드한테 주급 5억 그냥 주겠다고 했던 거죠. 5억이 뭐야, 거의 6억 가까이 주겠다는 마인드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는데 아놀드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도전을 결심하면서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리차드 휴즈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선수가 마드리드를 원하고 레알 마드리드 바락이었다. 이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다른 포지션도 아니었어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여러 포지션 보강에 대한 걱정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아놀드 이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아놀드 대체자 라이트백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아놀드가 갖고 있는 빌드업 옵션에 대한 것, 그리고 메이킹 퀄리티에 대한 것은 모두가 인정은 하기 때문에 물론 수비력이 떨어집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은 진짜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홈그로운 자원이자 분데스리가 탑급 윙백이죠. 우선은 풀백으로 뛰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한 3천만 파운드 3분할 2분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아웃 발동, 풀백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은 대단히 빨리 반응을 잘했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지금 있어요. 물론 브래들리와 프림퐁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저는 많았었기 때문에 프림퐁이 맞냐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은 이 조건이면은 말도 안 되죠. 팀그로운 자원이 나갔지만 맨시티 유스로 뛰어서 잉글랜드 홈그로운 자원으로 분류되는 프림퐁, 이거 말 안 되죠. 게다가 3천만 파운드,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서 뛰는 준수한 풀백들도 그냥 3천만 파운드 부릅니다. 홈그로운 자원에다가 꽤나 괜찮은 선수라고 하면은 더 부르죠. 그래서 프림퐁을 저금액에 분할시켜서 데려온 거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리버풀이 지금 우풀백 자리를 누군가 데려왔지만 홈그 자원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환사 나간 다음에 엘리엇이나 조고메즈 판매하는 게 이거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나가면서 홈그로운 자원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내에서 있는 선수들을 찾으면서 값비싼 선수를 데려와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3천만 파운드의 홈그 자원이자 분데스리가 유럽 내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은 선수, 게다가 네덜란드 선수라 가지고 리버풀 넘어왔을 때 적응 문제 없는 선수, 말 안 되죠. 반다이크, 그라벤베르, 박포랑도 알고, 감독도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적응도 문제 없고, 영국 생활 해봤기 때문에 날씨 문제 없고, 언어 문제 없고, 거기다가 비르츠랑 베프, 프림퐁 데려온 거는 어쩌면 향후 10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데려온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라이트백을 대체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르츠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줬다, 말 안 됩니다. 리버풀이 피르미누를 데려온 거를 굉장히 잘한 이유, 알리송 그리고 파비뉴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리버풀 팬들이 피르미누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냥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진짜 좋은 거야. 주변 동료들 데려오는데 어떤 친한 사람 누구 있다 하면은 계속 전화하고, 야 여기 좋아, 뛰는 거 좋아, 여기 프로젝트 좋다, 계속 연락하면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쿠티뉴도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몇몇 보면은 피르미누나 이런 브라질 라인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쿠티뉴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심지어 티아고가 리버풀로 이적하는 과정에서도 쿠티뉴의 조언을 약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리버풀 선수들, 리버풀 출신 선수들이 이제 리버풀로 가게 될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적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위르겐 클롭 시대가 끝나고 새로 아르네 슬롯 시대에서는 프림퐁이 오게 되면서 이제 비르츠의 영향을 준 거, 와, 이건 히또입니다, 히또. 그리고 리버풀이 네덜란드 커넥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선수들이 포워드, 미드필더, 수비수, 그리고 주장, 그리고 감독, 이렇게 딱 코어적으로 딱 잡은 게 그것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림퐁이 오더라도 걱정 없죠. 여기서 대충 못하죠. 반다이크 있는데, 게다가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 그리고 선수단의 분위기에 녹여드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프림퐁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놀드 대체자로 누구를 데려올까 고민을 할 뻔했는데 곧바로 프림퐁 작업 끝. 만약에 아놀드 대체자 자리를 조금 길게 늘어뜨리면서 나중에 영입한다, 리버풀이 급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매하는 측에서도 가격을 높게 부를 확률이 높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바이아웃이 발동돼서 그렇지 길게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리버풀한테 라이트백을 팔려는 구단들은 꽤나 높은 금액을 불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급하거든요. 브래들리로 한 시즌을 온전히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 아직 그 정도 퍼포먼스 아니거든요. 부상도 많고 풀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어, 스쿼드 멤버로서. 그래서 리버풀한테 라이트백을 파는 팀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를 수도 있는, 리버풀이 꽤나 불리한 조건에 있었는데 바이아웃 발동하면서 분데스리가 탑급, 말도 안 되죠. 리차드 휴즈가 정말
빠르게 잘 움직였습니다. 미리 아놀드가 나갈 것을 알고 컨택을 해놨겠지만은 팬들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앞으로 브래들리랑 프림퐁을 어떤 식으로 쓸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적어도 브래들리 재계약도 성사시키면서 프림퐁 영입, 이거는 좋은 평가밖에 못하겠죠. 그리고 프림퐁에 이어서 유럽 최고의 재능 비르츠 영입, 이거 하나로 리차드 휴즈는 우리 머릿속에 평생 남을 겁니다. 프림퐁 플러스 비르츠는 뽑아왔다 해도 무방함. 비르츠는 말이 안 돼요. 프림퐁이 오더라도 메이킹에 대한 걱정은 있었음. 여전히 아놀드의 영향력이 꽤 컸기 때문에. 그런데 비르츠는 메이킹, 빌드업, 마무리 작업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선수. 아르네 슬롯에게 비르츠 플러스 그라벤베를 준다? 미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르츠 영입이 완벽하냐면은 6번 그라벤베르, 8번 메갈리스터, 10번 비르츠, 6, 8, 10을 보세요 여러분들. 마카도 지금 완전 10번 아니죠. 8번이죠 따지면은. 6, 8번, 6번하고 10번도 오가하고 있고 그 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3인방 보세요. 여기다가 소보슬라이도 들어가겠지만은 소보슬라이도 8번 같이 넣어봅시다. 말도 안 돼요. 미드필더 유형 업어온 거 보세요. 말도 안 돼. 아르네 슬롯한테 이렇게 맛있게 선수들을 딱딱딱딱 줬다? 이제는 아르네 슬롯이 성적을 못 내면은 아르네 슬롯 탓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게임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미없어져. 리차드 휴즈가 지금 한 행적들 보잖아요. 마이너스 줄 게 없다니까. 그만큼 미친 사람이에요. 리차드 휴즈는 신이라니까, 신. 그런데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 소브슬라이 이 재료들은 저번 위르겐 클롭과 슈마트케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당점을 비르츠로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타팀에서 보면 역겹다는 말 나올만 해요. 애초에 비르츠가 리버풀하고 딱 컨택을 진지하게 가져간 순간부터는 나머지 선택지는 아예 없었대요. 이거는 리차드 휴즈가 얼마나 세밀하게 가족들도 그렇고 선수한테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전 이 생각을 한 게 너무 기특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무시알라라는 존재가 있고 비르츠랑 무시알라가 공존할 수는 있지만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어요. 대표팀에서도 무시알라랑 비르츠를 쓸 수는 있지만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갔을 때 비르츠가 무시알라랑 둘이 있어봐요. 얼마나 머리 아파. 아무리 성격 좋은 선수들이라고 할지언정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두 선수가 모여있고 대표팀에서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자국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불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 스트레스 받아요. 굳이 거기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굳이 제라드와 램파드가 한 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휴즈도 그림을 그리면서 비르츠랑 무시알라가 과연 같이 묶일까? 정말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만을 선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아마 집요하게 팠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네 슬롯이 비르츠를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고 비르츠는 그거 마음에 들고 자기 위주로 풀어주겠다는데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비르츠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대우해주고 프림퐁 데려오면서 오케이 라이트백 대체 좋아. 프림퐁 너무 좋은 선수지. 그런데 여전히 그 메이킹이라는 단어 안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냥 비르츠로 뚝딱? 말 안 되죠. 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비르츠가 온 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또 보니까 좀 알겠어 하지만 경기에서 뛴 건 아니라서 실감 안 날 거예요. 저도 실감 아직도 안 나거든요. 실감이 나는 듯 했는데 또 필드에서 뛰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뛰는 순간까지 오면은 그때서야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리차드 휴즈는 리버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영입을 한 단장으로 남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비르츠가 부디 부상 없이 오랜 기간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켈러허 환사 판매. 켈러허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 타이밍이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고 환사를 3,500만 파운드에 리버풀
리버쿠젠으로 판매. 이게 말이 안 돼. 여기다가 이제 바이베까지 넣어버림. 카르발류 2,750만 파운드, 반덴베르흐 2,000만 파운드, 바비클락 1,000만 파운드, 환사 3,500만 파운드. 켈러도 뭐 패키지만 보면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그냥 비르츠예요. 총합이 비르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팔았어요. 말도 안 되게. 옵션 수행이나 이런 거 다 포함이긴 한데 비르츠도 뭐 옵션 포함이긴 하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카르발류, 반덴베르, 바비클락, 환사, 켈러 해가지고 비르츠 나왔다니까요. 원래 리버풀이 환사에게 측정한 금액은 4천만 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인글 내에서 팔 때. 그런데 독일에 판매하면서 3,500만 파운드? 이건 되게 잘 판 거죠. 레버쿠젠도 비르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줬기 때문에 서로 약간은 봐주면서 쪘다 봐도 무방함. 원래 비르츠가 약간 더 싸게 왔어요. 유로 단위로는 1억 5천만 유로였지만은 실제로는 1억 3천 5백만 유로였나? 1억 3천만 유로였나? 조금 깎이고 파운드 단위로도 최종은 1억 1,600만 파운드로 우리가 생각했던 초기 금액보다는 낮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콴사한테 바이백 넣으면서 그냥 500만 파운드 정도 깎았다. 그리고 레버쿠젠에게 넘겼다 하면 이거는 대체 몇 점짜리 바이백 넣은 걸로 파운드가 좀 깎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리미어리그 틈에 팔면은 4천만 파운드가 기준값이었는데 레버쿠젠이 이걸 충족시켜주진 않았으나 바이백이 있기 때문에 랩쿠에서 만약에 너무 잘해. 바이백도 한 2년 뭐 두 번째 시즌 때 발동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겠죠 아마.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팀 그런 자원으로 리버풀 스쿼드를 또 채워줄 수 있는 수비수가 되는 거라서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콴사한테도 바이백이 들어간 거는 진짜 대단한 선택 같습니다. 케르케즈 영입. 초기 4,500만 파운드에서 이제 4,000만 파운드로 결정된 것 같죠? 아직 최종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마저도 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프트백 대체자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리그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성장한 케르케즈 영입. 본머스의 케르케즈를 데려온 장본인도 리차드 휴즈. 리버풀의 케르케즈를 데려오는 장본인도 리차드 휴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머스 입장에서도 휴즈가 데려왔고 다시 금액 몇 번 쳐줘가지고 뭐 리버풀 가겠다는데 선수도 리버풀만을 원하고 완벽한 거죠 이건. 케르케즈는 리그 베스트로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케르케즈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만은 케르케즈가 그냥 계속 리버풀만 가겠다고 선호하면서 케르케즈는 리버풀과 이제 그냥 시간 문제였죠. 솔직히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순간에는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오피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걸로 하여금 당장 급했다라고 평가받는 여러 포지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리차드 휴즈가. 그것도 6월 말에. 아직 7월도 안 됐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남은 일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물론 콴사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센터백도 데려와야 되고 누네스, 엘리엇, 모튼 등등 매각도 있고 그 다음에 9번 영입도 해야 되고 뭐 상황 보면서 미드필더 보강이 있을까요? 살라 백업 자리에 유망주 영입하기. 저는 살라 밑에는 좀 어린 선수 데려올 거라고 봐요. 주급을 낮추고 이 정도는 좀 지불하더라도 2년 정도 살라 밑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선수 찾고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도 해주면 완벽하지 않을까? 산더미긴 해 여전히. 근데 그동안 난관을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리차드 휴즈가 조금만 잘하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진짜 150점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생각해보니까 빼먹은 게 코너테 재계약? 안 된다면은 센터백 영입까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림퐁, 비르츠, 케르케즈까지 한 달 안에 다 성사시켰을 만큼 워낙에 일을 잘하고 있기에 완벽합니다. 완벽.